And then we test all of them, and the best explanation we have for it is truth.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참 이런 좋은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과학사 과학철학 교수로 있는 장하석입니다. 자, 과학철학이라고 하면 이 과학 지식의 본질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는 게 있고요. 또 과학적 문제들을 과학자들 자신들이 보는 거랑 좀 다른 각도에서 재조명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로 우리 강연 시리즈의 제목에 붙였듯이 과학과 철학이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과학 철학에서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과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연 시리즈에서도 오늘 첫 강의의 주제를 그렇게 잡았죠. 근데 과학이란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볼 때 그 저변에 깔린 또 질문이 있는데요. 과학이 뭐가 그렇게 잘나고 훌륭하냐 그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과학과 과학자라는 것은 대단한 권위를 누리고 있고요. 상당히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이든지 과학적이라고 하면 칭송하는 말이 되고 비과학적이라고 하면 아주 비하하는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 중립적인 평가는 아닙니다. 뭘 과학이라고 할 때. 우리는 과학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일까요? 이제 제가 보통 이런 내용 강의할 때는 영국이나 또 뭐 미국 또는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 하는데 한국에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해 보니까 더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이란 게 우리나라에서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외국에서 수입된 거고요. 그럼 뭐가 그렇게 훌륭해서 수입해 왔냐?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수입해 온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의무 교육에 포함시켜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가르치는데 의무 교육이란 건 정말 말이 좋지 애들을 강제로 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택할 능력도 없고 권력도 없는 아이들한테 과학을 공부해라 하고 우리가 국가에서 시키는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엄청난 일입니다. 이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조상들은 뭐 과학이란 말도 들어보지 못하고 잘 살았는데 말이에요. 왜 지금은 모든 국민이 과학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당장 나오는 반론이 있을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잘 살았던 게 아니라 과학을 몰랐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또 서양 과학을 먼저 들여온 일본에게 지배도 받았고 지금까지도 이 과학이 발달된 뭐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을 이렇게 올려보면서 그렇게 되는 종속적 관계가 돼버린 게 아니겠느냐. 그래도 또 이제 해방 후에 과학을 열심히 공부했고 해서 선진국 대열에 끼게 되지 않았냐 하는 거죠. 외국에서도 이 과학 교육이 왜 필요하고 과학 교육에 국가에서 왜 투자해야 되느냐 그런 논쟁이 벌어지면 항상 나오는 얘기는 경제 발전 얘기입니다. 뭐 그거는 사실 저희 형님 장하준 교수가 해야 될 얘기고 저는 뭐 제가 아는 얘기만 하겠습니다. 경제 발전 얘기가 나오고요. 또 뭐 원자탄이나 뭐 인터넷, 유전공학, 우주 탐험 그런 놀라운 것들, 과학이 없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과학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다.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사람들이 대개 특히 정치인들 대부분 생각하는 거는 과학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기술만 갖고 얘기해서는 과학의 진정한 의미가 제 생각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응용만 얘기하는 거지 순수 과학이 왜 중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혀 얘기하지 못하고요. 또 과학이 가지는 이런 문화적 가치라는 거는 논의에서 실종이 돼버립니다. 기술만 갖고 얘기하게 되면. 그리고 기술적 응용을 해서 과학이 필요한 거라면 그거는 정말 소수의 전문가만 알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알아서 다 좋은 기술 만들어 가지고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면 되지 왜 온 국민을 하나씩 과학 교육이랍시고 고문을 하냐 그겁니다. 뭐 미적분 같은 거, 유기화학 같은 거 지금 막 악몽이 떠오르는 분들 계실 거예요. 고등학교 때 배우면서 고생하셨죠. 그러면 기술적 응용을 떠나서 생각해 봅시다. 과학이란 그 지식 자체로서 뭐가 그렇게 잘난 걸까? 대개 이제 과학은 우리에게 튼튼하고 기반 있는 확실한 지식을 준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거는 뭐 또 과학자란 사람들이 다 천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과학은 과학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을 따라가면 뭐 보통 사람도 열심히 하면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과학적 방법이란 게 뭐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물어보면 보통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과학자들도 명확한 대답을 잘 못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과학 철학을 한다는 사람들한테도 당신 과학을 정의해봐 그러면은 당황하거든요. 그걸 같이 잘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철학이란 워낙 생각하는 학문이고요. 저랑 같이 생각해 주세요. 천천히. 과학적인 것만 믿고 사는 게 인생이냐?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들하고 비과학적이라고 하는 것들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자기들이 신봉하는 이론을 가지면 세상의 모든 일을 설명할 수 있다고 했고요. 어떤 걸 믿어야 되는지 이 젊은이 포포는 고민에 빠졌던 거예요. 아주 멋지다고 판단한 점이 바로 아인슈타인인데요. 빛 같은 것도 휠 것이다. 근데 문제는 태양 바로 옆에 있는 별을 어떻게 봅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는 과학 지식이란 거는 관측이나 실험으로 얻은 사실에 의해서 증명된 거라고 생각하죠. 여기서 이 증명이란 말이 중요한데요. 그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주제는 이제 다음 강의에 자세히 다룰 건데요. 일단 짤막하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수학에서 어떤 명제를 증명했다고 하면 그거는 영원히 유효한 거죠. 그게 바뀔 리도 없고 폐기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과학 이론은 보면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한때 확실하다고 막 믿었던 것도 폐기되고 또 새로운 이론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게 바뀐다는 거는 원래부터 증명이 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증명이 됐으면 바뀔 리가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그렇게 완벽하게 논리적 증명은 안 돼도 과학적으로 검증했다고 하는 거는 그래도 뭔가 믿을 만하고 좀 다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 다른 점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들하고 비과학적이라고 하는 것들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비과학적의 후보, 미신이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돌아다니다 보면 많습니다. 철학원, 동양 철학. 그래서 아마 잘 모르는 외국 사람이 와서 보면 이 문화의 수준이 높은 나라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점쟁이한테 잘 가십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이 무식한 분들이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저희 어머니도 그 옛날에 연대 영문과 나오셨고 아버지는 정말 우리 김포공항도 없던 시절에 여의도에서 비행기 타고 공무원 하시는 동안 뽑혀서 이제 미국 연수 가셨습니다. 하버드 법대에서 1년 동안 공부하고 오셨는데 그거는 제가 집안 자랑을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현대적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라 그겁니다. 근데 점쟁이한테 가신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어려서부터 과학을 사랑했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도 너 커서 뭐 될래 하면 저는 과학자라 그랬거든요. 남들은 뭐 정치가, 뭐 장군, 사업가 그런데 저는 꼭 과학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도 이 집에서 점쟁이한테 가는 게 좀 불만이었어요.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왜 그런 걸 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물론 엉터리 점쟁이는 믿을 수 없지만 잘 보는 사람은 신기하게 맞추는 게 있다. 그 능력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신통력이라는 걸 믿는 거는 비과학적이다. 그러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네가 어떻게 아냐. 그런 사람이 능력이 있을 수도 있지. 그리고 또
과학적인 것만 믿고 사는 게 인생이냐, 그렇게 반론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통계적인 걸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 관상이나 손금이나 사주 보는 그 아주 옛날 중국 사람들이었겠죠. 옛날 사람들이 자료를 모으지 않았겠느냐. 이게 이렇게 생긴 사람은 저렇게 살고, 그렇게 해서 통계적으로 냈다고 보면 아주 엉터리도 아니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점쟁이한테 가겠다고 설득을 당한 건 아닌데, 이게 왜 비과학적이고 좋지 않다고 제가 느끼고 있는지는 석연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알지 못하면서도 과학 철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네요. 아마 미래에는 우리도 미신 믿는 사람은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 반면 전혀 없어질 기미가 없는 게 있는데요. 종교입니다. 과학과 종교의 관계를 정말 제대로 얘기하자면 너무 길고 심오해지지만 대강 생각해 봅시다. 과학과 종교가 공통적으로 하는 역할은 뭘까요? 인간에게 어떤 세계관을 부여해 준다는 거죠.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또 그 속에 인간의 위치는 어떤 건가? 그런 심오한 진리들을 다루면서 이제 이 얘기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종교와 과학은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막 죽이고 싸우기도 합니다. 종교끼리도. 이 유명한 갈릴레오의 예 아시죠? 이 지동설과 천동설이 싸울 때 교회에서 이 지지하는 천동설을 반대하고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이제 교황청에 불려가서 한참 혼이 나고 그 다음에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지동설 얘기 안 하겠다 하고 연금을 당했고, 갈릴레오보다 또 더 당한 사람은 여기 이제 로마에 가면 동상이 있는데요. 지오다노 브루노입니다. 이 브루노는 지동설을 포기 안 했을 뿐 아니라 또 다른 이 이단적인 견해도 갖고 있고 그걸 포기 안 해서 정말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 화형 당한 자리에 이제 이 동상을 세워준 건데요. 그렇게 서로 싸우는 얘기를 보면 과학과 종교가 그럼 서로 다른 내용의 주장을 하는 거 아니냐, 그 차이밖에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많은 과학 철학자들은 역시 중요한 건 내용의 차이가 아니라 방법의 차이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한 중에 이 대표적인 인물이 포퍼입니다. 칼 포퍼. 이 사람이 말하는 과학의 정수라는 거는 비판 정신이라고 했고요. 이 비판 정신의 표현은 모든 이론을 사정없이 시험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론과 사실이 틀린다면 아무리 아까워도 멋진 이론이라도 버리는 겁니다. 근데 종교는 그렇지가 않죠. 신이 정말 있는지를 감히 시험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리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일을 설명한다고 하죠. 일이 어떻게 되건 간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는 기본입니다. 포퍼는 그런 식의 믿음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과학적이 아니라고 본 거죠. 과학은 뭔가 새로운 거를 계속 배워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이론을 포기하고 새로운 이론을 얻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일이라고 봤습니다. 반면에 종교적 교리는 불변하죠. 또 신앙이란 건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로 죽인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는 그게 신앙이고요. 포퍼는 그것을 독단적인 태도라고 해석을 하고 과학적 태도와 정반대로 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탁상공론식으로 철학을 한 것 같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인 사진은 17살 때 젊은 포퍼의 사진입니다. 포퍼 군. 그 사람이 이제 오스트리아 비엔나 비인이죠. 비엔나에서 1902년에 태어나서 자랐는데 이 청년기에 바로 패전을 맞았습니다. 그 1차 대전에서 독일하고 연맹을 맺었던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패배했죠. 그러고 나서 극심한 혼란기를 맞게 됐습니다. 그런 혼란기에 이제 다 또 나와서 자기들이 사회를 바로 잡겠다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걸 믿어야 되는지 이 젊은이 포퍼는 고민에 빠졌던 거예요.
한때 이 공산주의에 몰입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뭐 입당을 했다가 몇 달 만에 실망해서 탈당했다고 나중에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 또 프로이트주의자들, 또 나중에 나치가 될 인종주의자들 모두들 이제 자기들이 신봉하는 이론을 가지면 세상의 모든 일을 설명할 수 있다고 했고요. 또 과학적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이제 실망만 거듭하고 있었는데 포퍼가 보고서 아주 멋지다고 판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건 바로 아인슈타인인데요. 아인슈타인이 1919년 포퍼가 만 17세였을 때 비엔나에 와서 강연을 했답니다. 그 강연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 관한 강연이었는데요. 뭐 일반 상대성 이론 얘기를 자세히 드리긴 뭐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게 이 그림에서 지금 나오듯이 빛이 무거운 물체 주위를 지나갈 때는 휜다고 했거든요. 중력에 의해서. 근데 이거 이상하단 말이에요. 빛이 어떻게 휩니까? 중력에 의해서. 빛은 질량도 없고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아인슈타인은 이 영향을 받는 것은 그 무거운 물체가 있으면 그 주위에 시공이 이렇게 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나와서 괴상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무슨 시공이 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당당하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공이 휘면 빛 같은 것도 휠 것이다. 그러면은 그걸 관측해보자. 빛이 정말 휘나 안 휘나. 그래서 그 이론이 예측한 대로 휘면 괜찮고 휘지 않으면 이론을 포기하겠다 이거죠. 근데 그런 걸 어떻게 관측하느냐? 이 도해에서 보시듯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이 그림에 나온 거는 저 멀리 있는 별빛이 이렇게 태양 옆을 지나면 휘어진다는 거죠. 휘어져 갖고 오면 이런 방향으로 이제 눈에 들어올 텐데 우리 눈과 뇌에서는 빛이라는 거는 직진하는 걸로 아예 그냥 해석을 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내가 볼 때 이 별은 저기 있다고 보이는 거죠. 그러면 태양 바로 옆에 보이는 별의 위치를 사진을 찍고 또 태양이 없을 때 한밤중에 그 똑같은 별들의 사진을 찍으면 그 별들 간의 상대 위치가 달라질 것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태양 바로 옆에 있는 별을 어떻게 봅니까? 대낮에. 근데 이 영국 천문학자 에딩튼이라는 사람이 기발한 생각을 해낸 게 개기일식이 일어나길 기다리자는 거예요. 태양이 달에 가려서 하나도 안 보일 때 그럼 그 옆에 별도 보이지 않겠냐. 그래서 이 에딩튼이 개기일식이 일어날 때 가가지고 1919년에 그 포르투갈령인 그 어느 대서양의 섬에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아인슈타인 이론에서 예측한 대로 됐다. 그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919년에 아인슈타인이 완전히 이 유명 인사가 돼버렸고 이 에딩튼의 관측 결과는 막 신문에 대서특필됐고요. 그 얘기를 이제 비엔나에 와서 했던 겁니다. 근데 포퍼가 보고 멋있다고 느낀 거는 이 자기 이론을 정말 당당하게 엄격한 시험에 내놨다는 거죠, 아인슈타인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포퍼가 세운 것이 소위 반증주의 철학 이론입니다. 포퍼가 말하는 이 반증, 영어로 falsification이라고 하는 거는 경험적인 증거를 갖고 이론이 틀린 것을 보여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과학 이론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반해서 예측을 했는데 관측이나 실험을 해보니까 예측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 당연히 이론이 틀렸다고 해야겠죠.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 간단하고도 피할 수 없어 보이는 반증의 논리, 이거를 포퍼는 과학 방법의 가장 기본으로 봤습니다. 또 이제 더 폭넓게 얘기해서 과학적 태도란 비판적 태도라고 했어요. 종교나 정신 분석이나 정치적 이데올로기 같은 걸 추종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믿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이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하는 자기네 주장만 되풀이할 뿐 향상되는 게 없다는 거죠. 반면 진정한 과학자들은 항상 이론을 비판적으로 시험하기 때문에 뭘 배울 수 있고, 그래서 포퍼는 이 비판은 온갖 이성적 사고의 피와 살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실제 과학자들이 뭐 하는 걸 보면 되게 그렇게 비판적이지 못합니다.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중성미자, 그 실험 결과가 제대로 됐다고 판명이 된다면 자기 팬티를 먹어버리겠다, 독선적인 것이 필요한 태도라고 주장한 사람인데요. 패러다임이란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상과학, 쿠hn의 해석에 의하면 정상과학은 퍼즐을 푸는 거라고요. 뭐 과학을 이렇게 시시하게 말하나, 요즘 말로 하면 뉴턴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실제 과학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보면 포퍼 주장하고는 달리 좀 독단성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 이론 포기하지 않는다고 막 질책을 하는 그 진화론자들은 다윈의 자연선택 원리를 포기할 용의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생물학만 그런 거 아니고 물리학에서는 더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성 이론을 의심한다면 그건 거의 정신병자 취급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뉴스에서 언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래 그 이탈리아에 있는 어떤 물리학자, 실험 물리학자들이 이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중성미자 뉴트리노를 검출했다고 발표했죠. 근데 어떤 물체도 광속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게 이 상대성 이론의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물리학자들 대부분은 뭐 실험이 잘못됐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측을 했습니다. 그 중에 영국에서 TV에 많이 나오는 짐 알칼릴리라는 물리학자가 있는데요. 그 양반이 생방송에 이제 인터뷰를 받으러 나와가지고 그 실험 결과가 제대로 됐다고 판명이 된다면 자기는 다시 TV 생방송에 나와서 자기 팬티를 먹어버리겠다, 그렇게 아주 괴상한 장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독선적인 것이 과학자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또 과학에서 필요한 태도라고 주장한 사람인데요. 바로 포퍼보다도 더 유명한 토마스 쿠hn입니다. 여러분 쿠hn이 누군지 모르시더라도 이 사람이 퍼뜨려 놓은 패러다임이란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이 쿠hn 선생이 1962년에 출간했던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나왔는데요. 근데 이제 약간 좀 쿠hn이 잘못한 거는 이 패러다임이란 말을 두 가지 의미로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규범이 되는 그 본보기, 그것도 패러다임이라고 했고, 그거를 따라가다가 생긴 그 전통도 패러다임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많은 혼란이 일어났고 자기도 나중에 그걸 잘못했다고 인정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전통이 생기면 과학자들이 이제 거기 충실히 따라갑니다. 기초적인 뭐 논의 같은 건 다 접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 학문 특이한 방식으로 세부적인 문제를 이제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야 이제 난해하고 정밀한 전문적 지식을 쌓는다고 쿠hn은 주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과학 활동을 정상과학이라고 했는데요. Normal Science라고 영어로 했습니다. 여기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유명한 뉴턴이죠. 뉴턴 역학이란 무엇일까요? 뉴턴 역학이라는 거는 처음에 이 아이작 뉴턴이 너무나 훌륭한 성과를 하나 올렸습니다. 뭐냐면 이 천체 역학인데요. 우리 태양계에서 모든 행성이 움직이고 그런 거를 엄청나게 정밀하고 엄청나게 수학적으로 잘 짜인 틀로 완전히 풀어낸 거죠. 그러니까 뉴턴이 처음에 뭐 운동의 제1, 2, 3법칙을 세웠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 법칙하고 또 그 중력 법칙, 그 두 개를 합치면 모든 것이 다 태양계 속의 운동이 설명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야 대단하다, 그럼 우리도 뉴턴식으로 과학을 해보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뉴턴 식으로 제가 표현한 게 뉴턴의 파라다임이란 얘기죠. 요즘 말로 하면 뉴턴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오빠 뉴턴 스타일, 오빠도 뉴턴 스타일. 그래갖고 이제 다 그렇게 모이면서 과학 커뮤니티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군의 얘기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학을 하는 식을 보면 뉴턴을 따라합니다. 다 모든 물질이나 물체를 이렇게 점점이 돼 있는 질량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미분 방정식을 세워서 그걸 풀어 나가고 또 왜 중력이란 게 정말 어떻게 해서 이 물건들이 서로 끌어들이는 걸까? 그런 질문은 하지 말자. 그런 아주 재미있는 스타일을 세워가지고 많은 성공을 해서 정말 훌륭한 과학의 전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예죠. 이 패러다임이란 과연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서 생겨나고 발전하는 것인가. 이 뉴턴이 말하는 정상적인 과학 연구의 목적은 패러다임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비판 대신 이 패러다임이 주는 틀 안에서 새로운 것을 밝혀내는 거죠. 쿤이 말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정상과학은 퍼즐을 푸는 거라고요. 패러다임이 대강 줄기는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뭔가 일이 이렇게 좀 잘못되면 그걸 풀어내야 됩니다. 그걸 해결하는 것이 정상과학자의 임무입니다. 이 쿤이 이런 예를 많이 보면서 과학 연구의 대부분은 그냥 뒤처리하는 작업이라고. 또 좀 더 긍정적으로 볼 때 패러다임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아주 멋지게 해놓은 일이 몇 개 있지만 다 한 건 아니죠. 시작할 때는 그렇게 성공할 것이라는 약속만 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이 또 정상과학자들의 임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다 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 처음 1962년에 나왔던 이 책에서 설명된 건데요. 제가 이 책을 대학교 들어가기 전 방학 때 읽었습니다. 이 중3 때부터 제가 너무나 이론 물리학을 사랑해가지고 나도 뭐 아인슈타인이나 뭐 적어도 파인만 정도 큰 이론을 내놓은 학자가 되겠다고 그런 야심을 품고, 환상이죠. 그런 시절인데 이 책을 보고 과학혁명이라는 문구가 끌렸던 거예요. 나도 이제 좀 커서 과학혁명을 일으킬 사람인데 어떻게 되는지 배워봅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책을 정말 읽으면서 정상과학에 관한 부분이 처음 나옵니다. 그걸 읽으면서 참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실망했던 거예요. 뭘 과학을 이렇게 시시하게 말하나. 그러면서 제가 책을 다 읽었는데 덮으면서 내가 하는 과학은 이렇지 않을 거라고 혼자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대학을 갔습니다. 가서 물리학 공부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물리학 공부를 하다가 대학교 4학년 때, 졸업반 때 이 과학 철학을 교양 과목으로 들었는데요. 그때 또 이 쿤의 책을 교재로 썼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읽었는데 그때는 읽다 보니까 와, 이 사람 말이 정말 맞다. 과학이란 정말 그래. 그러고 감탄을 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저 대학 들어갈 때부터 또 그 전에부터 뭐 상대성 이론에서 절대적인 시간과 공간이 없고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좌우된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무슨 의미인가? 또 뭐 양자역학에서는 빛이나 전자 같은 게 동시에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건가? 또 뭐 우주가 한순간 빅뱅으로 생겨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빅뱅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는 어떤 상태였을까? 이제 그런 질문들로 머릿속이 꽉 차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들은 그런 의문들을 어떤 분들은 좀 참을성 있게 들어주시고 어떤 분들은 에이, 학부생 주제에 그런 철학적인 얘기하지 말고 숙제나 해라. 그렇게들 많이 이제 혼을 내셨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 뭐 세계 최고라는 대학이라고 해서 왔는데 이러냐, 그러고 많은 반감을 느꼈는데요. 쿤의 해석에 의하면 정상과학의 훈련을 받는 과정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패러다임을 먼저 배우고 나서 새로운 것도 하는 거죠.
근데 이 쿠는 정말 과학을 모르는 철학자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도 하버드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까지 했습니다. 자기가 나중에 정상과학이라고 이름 붙인 거를 상당히 경험한 사람이고요. 또 그 후에는 단연간에 걸쳐서 아주 세세한 과학사 연구를 한 분입니다. 그래서 과학에 대해서 절대 모르고 헛소리를 한 분은 아니었고요. 정상과학에서 나오는 퍼즐이란 거, 어떤 형태인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8세기만 해도 수, 금, 지, 화, 목, 토까지밖에 몰랐거든요. 관측을 해보니까 궤도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뉴턴이 이론이 훌륭했지만 이제 틀렸다.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포퍼가 가장 공격했던 이 사이비 과학, 쿠운의 정상과학 개념을 아주 혐오했습니다. 과학사에서 또 유명한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태양계의 8번째 행성 해왕성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해왕성이 처음에 어떻게 발견됐는지는 아마 몇 분 아실지 몰라도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이 18세기만 해도 사람들이 수, 금, 지, 화, 목, 토까지밖에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이 천왕성부터는 너무 멀어서 육안으로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1781년도에 이 윌리엄 허셜, 또 아주 재밌는 사람인데 독일 출신의 천문학자고 원래는 음악가였습니다. 그래서 영국 궁중에 음악가로 왔다가 자기가 이제 아마추어 천문학자로 맨날 집에서 밤에 잠 안 자고 관측하고 망원경 렌즈를 자기가 직접 갈아가지고 망원경을 만들고 하늘을 관측하다가 우연히 천왕성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천왕성을 그 후에 단연간 걸쳐서 관측을 해보니까 궤도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상하다는 말은 뉴턴의 법칙을 위배하는 것 같았단 말이죠. 뉴턴 법칙에 의하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좀 삐딱하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뉴턴 스타일을 따르는 천문학자들이 포퍼의 말을 들었다면 뉴턴이 이론이 훌륭했지만 이제 틀렸다, 반증이 됐다, 그렇게 봤을 텐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뉴턴 역학이라는 거는 정말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인류 역사에서 그때까지 나왔던 과학 이론 중에 가장 훌륭한 이론이었는데요. 또 많은 곳에서 검증이 정밀하게 됐고, 근데 뭐 지금 새로 발견한 행성 하나가 조금 삐딱하게 나간다고 해서 그런 훌륭한 이론을 폐기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쿤이 말하는 정상 과학자답게 이 뉴턴주의 천문학자들은 뉴턴이 맞다는 가정으로 시작했습니다. 뉴턴 이론은 맞는 것이고, 그러면 뭐가 틀렸을까? 왜 이런 비정상적 현상이 나오는 것일까? 생각을 하면서 많은 제가 임시방편적인 가설이라고 붙였는데요. 그런 가설들을 만들어내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천왕성이 잘 가다가 어떤 우리가 보지 못한 혜성하고 충돌을 해가지고 궤도를 이탈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만들어내려면 많이 만들어낼 수 있죠. 포퍼가 가장 싫어하던 그런 방편인데요. 그 중에 나온 임시 방편 가설 하나가 이 프랑스의 르베리에라는 사람하고 영국의 아담스라는 사람이 동시에 낸 이 해왕성의 가설이었는데요. 뭐냐면 천왕성을 넘어서 그 밖에 또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한 행성이 하나 있다면 그 행성과 천왕성 사이에 조그만 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력으로 해서 이 천왕성의 궤도가 좀 변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뉴턴 역학에 기반해서 계산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 천왕성의 궤도가 이만큼 이탈되려면 이 해왕성은 얼마나 질량이 돼야 되고 또 어떤 궤도로 움직이는지, 그래서 그걸 뉴턴 역학에 기반해서 계산해낸 거예요. 그래서 예측을 했습니다. 내일 저녁 8시 가서 바로 저 위치를 망원경으로 보시오. 그러면 어떤 이 행성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갖고 관측을 했더니 정말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1840년대에 가서 이 독일의 갈레라는 사람이 이 레베리어와 아담스가 예측한 대로 망원경을 딱 봐서 해왕성을 발견해냈습니다. 이게 정말 멋진 일화죠. 이게 멋지다는 의미는 뭐냐면 뉴턴 역학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사건을 과학자들이 끈질기게 연구를 해가지고 이 뉴턴 역학의 승리로 돌려놓은 거죠. 이 사람들이 그걸 쉽게 포기했으면 망했을 겁니다. 망했다는 건 뭐냐면 첫째, 이 훌륭한 이론까지 없애버리고 또 이 해왕성도 발견 못하지 않았을 것이냐. 그래서 덧없이 훌륭한 이론만 잃어버리고 발견 기회도 놓쳤을 겁니다. 근데 아까도 약간 말씀드렸지만 이 천문학자들은 뉴턴 역학을 그냥 무조건 신봉하고 틀렸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그걸 불구하고 뭐 임시방편으로 가설을 만들어서 보호했다는 거는 포퍼가 보기에는 굉장히 비과학적인 얘기 같은데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포퍼가 가장 공격했던 이 사이비 과학, 정신분석이니 점성술 모든 것이 다 이런 형태로 자기들이 믿는 이론을 보호하는데, 그러면 과학이 그런 사이비 과학과 똑같은 모습이 보이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 가지 중요한 다른 점은 뉴턴 역학을 방어하는 그 과정에서는 새로운 발견을 했다는 거죠. 해왕성의 존재는 설사 그 해왕성의 아이디어 자체는 임시방편적으로 시작했지만 그 존재가 확인된 거는 관측을 통해서 한 거니까 이 임시방편으로 했던 가설이 우리의 지식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포퍼도 이 해왕성 사례를 보면서 인정했습니다. 야, 그래, 과학자들이 가끔 그렇게 질기게 버틸 필요는 있어. 포퍼는 이런 점을 일단 인정하면서도 쿠운의 정상과학 개념을 아주 혐오했습니다. 두 사람이 아주 그냥 첨예한 의견 대립을 세워가지고 1960년대, 70년대 과학 철학계에서는 이 일로 떠들썩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1965년도에 포퍼하고 그 런던에 있던 포퍼의 동료들이 작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쿠운이란 자를 불러오자. 불러와서 우리 학회를 열어가지고 한번 직접 만나서 얘기해보자. 그래갖고 65년에 런던 대학에서 아주 중요한 학회를 열었습니다. 포퍼 자신도 그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했고요. 근데 그 포퍼의 논문의 제목이 정상과학과 그의 위험성. 그렇게 했습니다. 그 논문에서 포퍼는 과학자들이 실제로 쿠운이 말하는 정상과학을 실행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거는 과학의 진보를 저해할 뿐이 아니라 우리 문명 자체를 위협한다고 막 기염을 토했는데요. 너무 좀 과장된 비판 같지만 이해가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쿠운은 정말 그 미국에서 편안히 자란 사람입니다. 포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후에 혼란기에서 청년기를 보냈고 항상 이 사회라는 것이 붕괴할 수 있는 위협이 있다는 걸 느낀 사람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1930년대 후반에는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포퍼는 사실 쿤도 그랬지만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치파들이 오스트리아를 점령하고 위협을 느끼게 되면서 이제 처음에 뉴질랜드로 망명을 갔다가 결국 영국에서 죽었는데요. 그런 뼈저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포퍼는 사람들이 이 권위에 맞서서 저항을 하지 않으면 전체주의 이데올로기가 사회를 지배할 큰 위험이 있다고 봤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 과학이란 거, 또 과학자란 사람들이 이 비판 정신을 계속 보여주면서 사회를 선도할 의무가 있다고 포퍼는 봤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포퍼뿐 아니라 정말 그 옛날 유럽 지역의 지식인들은 그런 태도를 많이 가졌습니다. 이 과학은 우리 문명의 최후의 보루다. 우리 문명이 없으면 이 나치주의가 됐건 공산주의가 됐던
됐건 그런 전체주의 사상이 사회를 지배할 거라고 봤던 거죠. 그런 입장에서 쿠hn의 정상과학 개념을 본다면 곱게 보이지 않았을게요. 여러분도 이해가 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상과학이라는 거는 정해진 패러다임에서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패러다임이 낫지라면 그것도 따라가나? 그렇게 이제 반발이 나온 겁니다. 포퍼는. 근데 쿠hn은 거기 동의하지 못했어요. 쿠hn도 뭐 과학을 사랑한 사람이고 과학이 훌륭한 지식을 준다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쿠hn이 봐도 그렇게 포퍼가 원하는 것처럼 과학이 무슨 자유주의를 보호하는 그런 정치적 역할을 할 수는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 쿠hn이 그 1965년에 열렸던 학회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써놨지만 포퍼의 말하고는 정반대로 과학은 비판적 논의를 포기함으로써 시작된다. 약간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쿠hn이 생각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이 철학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고대 그리스 있죠. 거기서 막 여러 학파들이 나와서 뭐 우주론을 다들 새로 자기 나름대로 내세우고, 포퍼는 그 소크라테스 이전 그리스를 정말 과학의 시초로 봤는데요. 쿠hn은 어떻게 봤냐면 그거는 과학 전의 일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다들 의견이 분분하고 패러다임이 형성되지 않고 다 의지를 모아서 같은 주제를 같은 식으로 서로 같이 연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전문적 과학 지식은 생겨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쿠hn은 그렇게 기본적 동의가 없는 것은 철학일 뿐이지 과학은 못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처럼 서로 맨날 비판하는 걸로, 또 요즘 철학자들도 뭐 그렇죠. 사실 비판으로 소위를 하는 사람들은 과학자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판적 논의를 포기하면서 과학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또 이 쿠hn이 과학혁명의 구조를 썼을 때 거기다 이미 이런 좀 충격적인 말을 넣습니다. 정상과학은 패러다임이 미리 만들어 놓은 비교적 경직된 상자에 자연을 쳐넣으려는 노력이다. 그러니까 포퍼가 보고 화가 났을 만한 말이죠. 자연을 쳐넣다니. 자연이 보여주는 대로 따라가고 우리 이론 다 포기하고 그런 태도를 얘기하는 포퍼인데, 쿠hn은 아닙니다. 우리 패러다임에서 먼저 딱 틀을 마련하고 자연을 어떻게 하면 그 틀에 더 집어넣을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정상과학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독단적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체계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정상과학이 정체하는 게 아니라 아주 빠른 발전을 한다고 쿠hn은 해석했습니다. 이제 쿠hn에 대한 얘기는 또 나중에 과학혁명을 통해서 많이 드릴 텐데요. 일단 이 정상과학과 포퍼의 비판 정신 대결에서 확실한 결판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 근본적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엔 두 사람 이론이 다 의미가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하나도 버릴 수는 없고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거는 이 마지막 제 12강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과학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기본적인 논의를 해볼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과학 지식을 증명할 수 있나, 그것을 잡아서 이 다음 시간에는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